안녕하십니까. 동양종금증권의 이모세입니다. 오늘은 불경기에는 싼 제품이 잘 팔린다는 예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불경기에는 백화점보다는 싼 제품이 그 시장이 더 호황이듯이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시장에서 강세장에서는 그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주가 있지만 약세장에서는 주도주가 형성이 되지 않고 그 업종 중에서 저가 메리트가 있는 것들이 순환매 형식으로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근데 지금 시장이 그렇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신 다음에 투자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분위기 파악을 함께 해주실 분은 동양종금증권 이모세 팀장과 현대증권 배성영 연구원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배성영 연구원께서는 SS의 오래된 식구예요. 거의 매주 한 2번 정도로 전화 연결로 만나 뵙는데 네. 스튜디오에 처음 출연이신데 어떠세요? 네. 느낌이 직접 나오시니까. 일단 다소 좀 생소하기도 한데 일단 뭐 사내 방송을 몇 번 해봐서 크게 긴장되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카메라에 약간 익숙하지는 않으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뵈니까 굉장히 반갑고요. 우리, 그동안에 들을 수 없었던 알찬 내용들을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엊그제, 분명히 부담감으로 잠깐 쉬어갈 자리다라고 했는데도 계속 오릅니다. 엿새째 랠리인데요. 오늘 또 국내 이벤트였던 금통위와 금리 결정, 또 옵션 만기 이벤트도 무난히 넘겼는데 지금의 이 상승 흐름을 연구원의 시각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현재의 그런 시장 상승 흐름은 9월 말 이후에 시장의 안도랠리 여건이 만들어지면서 시장이 글로벌 증시와 함께 동반 상승하는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기준으로 볼 때에는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현재 직전 고점 부근까지 상승을 이어낸 구간이었기 때문에 우리 증시 역시 직전 고점인 1850선 내외의 상승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1850까지는 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이미 지금 1820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오늘 상승을 보고 1950까지 가자라는 말 한마디를 누군가 하던데 그 말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한테 좀 에너지가 되었나 봐요. 오늘 좀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모세 팀장님께서는요? 네, 금일장은 지금 계속 상승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데 실제로 시장에는 굉장히 호재거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지금 FTA 그 미국 관련 그 부분도 시장에는 호재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로존의 그 위기 부분도 계속 지금 호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이 크게 하락을 해야지만 주식시장을 살릴 수 있는 큰 호재거리가 다시 이렇게 대두가 되고는 했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 박스권 형태에서의 단기 상승이 좀 이뤄졌다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고점에 형성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자, 그러면 한 가지 좀 더 자세하게 볼 텐데 금통위의 금리 결정과 옵션 만기 좀 더 자세하게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정리를 해볼까요? 예, 일단 오늘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3.25%로 동결을 하였는데요. 역시 한국은행 총재는 현재 금리 정상화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통화 기조를 완화적으로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역시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5.3%에서 이번 달 4.3%로 다소 하회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한국은행의 그런 목표치인 4%를 상회하고 있다라는 점이 부담이기는 하지만 네. 역시 전반적으로 이제 글로벌 경기가 둔화세가 계속이 되면서 선진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통화 정책이 계속해서 완화 정책을 피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그러한 글로벌 기조에 맞춰서 동결 기조를 유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옵션 만기는요? 네, 옵션 만기는 오늘 전반적으로 큰 영향은 없었고요. 전반적인 프로그램 순차익 장고와 바닥 수준은 보이고 있기 때문에 크게 수급 부담이 되는 요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뭐 이런 이벤트들 크게 출렁이지 않았기 때문에요. 원달러 환율이 다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을지 이모세 팀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실 텐데 오늘의 하락폭이 꽤 있네요. 1060원 선도 안정적이다 했는데 어느덧 1150원대까지 지금 내려간 양상입니다. 그럼 살펴봐 주실까요?
네, 일단 환율 흐름은 주식의 흐름보다 예측하기가 더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유로존 호재로 인해서 유로화가 급등을 하고 그에 따라서 안전자산이 달러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환율도 조금 안정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50원 선까지는 하락할 수는 있다고 좀 판단은 드는데요. 환율이 전체적으로 안정이 되기에는 아직 이른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최근 환율 동향은 주가 지수보다는 그 유로존 위기 완화 진척 여부에 따라서 환율의 흐름이 좀 정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10월 23일에 예정된 EU 정상회의에서 구체적인 합의안이 도출이 되고 그리고 독일과 프랑스가 그 유로존에 대해서 구체적인 합의가 좀 나와야지만 그 전체적인 환율 시장도 안정화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의 주인공 그럼 자동차를 좀 더 알아볼까요? 계속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 귀에 딱지가 앉을 것 같은데 저희 전문가의 거의 7, 80% 이상은 상대적으로 자동차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이 다 좀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동차는 그나마 나을 것이다. 라는 전망 때문이었는데요. 거기다가 한미 FTA 수혜까지 겹쳐졌기 때문에 어쩌면 주가의 강세는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긍정적인 영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궁금한데요. 배성영 연구원님. 네, 전반적으로 이번 한미 FTA 비준을 통과하면서 미국과의 교역량이 확대될 수가 있겠고요. 통상관계 역시 전반적으로 개선이 되면서 업종 전반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역시 오늘 자동차 부품주가 최대 수혜주로 떠올랐는데요. 역시 부품주의 경우에는 완성업체와 달리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라는 효과가 작용을 했습니다. 역시 이제 전반적으로 현재 글로벌 경기가 둔화 국면에 있다라는 점에서 가격 경쟁력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역시 우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이 최근에 높아진 상황에서 이번 FTA 효과에 따라서 관세까지 추가적으로 철폐가 되면서 가격 경쟁력을 더욱더 확보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역시 당사 저희 자동차 애널리스트 분석에 의하면 네. 역시 이제 미국 비중이 높은 업체에 주목하라고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업체들로는 역시 만도나 S&T 대우, 현대모비스, 평화전공 등이 이러한 종목군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완성업체의 경우에는 이제 2.5%의 관세율이 4년 후에 철폐가 되지만 전반적으로 현재 자동차 업종의 3분기 어닝 기대감이 가장 높은 업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역시 이제 10월 초에 발표된 미국의 자동차 판매가 상당히 견고함을 유지를 했고요. 4분기 이후에는 중국 역시 통화 정책을 긴축적으로 완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 모멘텀이 살아있는 자동차 업종이 실적 시즌에서 각광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역시 이제 환율 측면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최근 원달러 환율보다도 오히려 원엔 환율이 급등하면서 자동차 업종의 그런 가격 경쟁력이 확보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외에 또 수혜 업종을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예, 기타 업종으로는 역시 이제 오늘 항공이나 해운 업종 등이 전반적인 교역량이 증가하면서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특히 이제 항공업종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이 현재 미주 노선이 약 4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수혜주로 부각이 됐었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승 원인으로는 역시 이제 FTA 수혜 이외에도 최근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서 안정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일본 대지진 이후에 일본 노선의 그런 정상화 기대감이 작용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해보자면, 지금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 수익이 나신 분들이라면 언제쯤 이익 실현을 할까라는 궁금증이 있으시겠죠? 그리고 없으신 분들, 나도 한번 추가 들어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겠죠? 이 매매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가요? 지금 앞서 연구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지금 자동차 업종을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가 최근에 뭐 환율로 인해서 환율 수혜주라는 의견도 많지만 자동차 업종이
결과적으로 상승을 하려고 한다면은 환율이나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인 경기 상승으로 인해서 자동차 판매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뭐 자동차 부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지금 시장은 솔직히 강세장이라기보다는 경기는 침체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식을 매매를 하시는 부분은 정말 트레이딩 관점으로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장기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저도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애널리스트들하고 같이 전화 통화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 얘기 들은 게 최근에 그리스에서 자동차 판매량이 2달 연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동차 업계에서 그리스의 판매량은 굉장히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이슈를 못 받고 있는데, 실제로 유로 위기가 핵심이 되는 부분이 그리스이기 때문에 그리스에서의 자동차 판매량의 증가는 경기 전체적으로 저점이라는 인식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본다고 하면은 경기가 어느 정도 살아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시라는 거죠. 네. 이제 그리스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이제 유럽 문제에 대한 얘기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17개 EU 회원국 가운데 마지막 EFSF 이제 표결이 이루어졌던 슬로바키아가 부결이 되면서 혹시 악재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의외로 좀 잠잠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간밤에는 이 슬로바키아에서 다시 재투표를 통해서 이제 가결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자, 해결에 대한 실마리를 어느 정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뭐 슬로바키아의 그런 EFSF 증액에 대한 문제는 일단 내부적인 정치 문제와 좀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내부적인 정권과 관련해서 좀 부담이 있었고요. 다만 이번 정권 교체에 따라서 EFSF 증액에 대한 표결이 일단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전반적인 가격 지표들, 즉 유로화 환율이라든가 그러한 부분들에 큰 움직임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인 큰 문제는 역시 이제 그리스 문제가 은행권으로의 확산되는 과정 속에서 유럽 재정위기가 더욱 선진국적으로의 그런 전염 여부가 최대 이슈가 되었는데요. 역시 은행권 자본 확충안에 대한 그러한 문제들이 지난주에 독일과 프랑스 정상의 회담에서 일단 이번 달 말까지 구체화되기로 지금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유럽 위기는 단기적으로 피크아웃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향후 중요한 포인트는 역시 이제 세부적인 은행권의 스트레스 테스트라든가 그리스 국채에 대한 뭐 헤어컷 비율 조정, 추가적인 자본 확충 규모에 따른 각국의 그런 이해관계의 조율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국면에서 불협화음들이 다시 주식시장의 일부 변동성을 유인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유럽 재정위기가 피크아웃을 했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그러한 국면은 잔파동에 그칠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큰 흐름은 시장이 반등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조정시 매수 관점에서 시장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작은 목소리로 얘기하시는데 그 안에 그래도 핵심이 좀 귀에 들어와요. 저희가 지금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제 워스트 이슈를 들어볼 텐데요. 이 업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다음 이어가겠습니다. 상승장 속에 오늘 나홀로 약세인 IT. 그동안에 나홀로 강세였기 때문에 차기 주도주로서의 가능성이 부각됐던 것이 엊그제인데 오늘은 좀 주춤한 모습이었습니다. 배석영 연구원님께서는 오늘 IT의 주춤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역시 단기적으로 심리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이 이제 환율 부분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LG전자라든가 삼성전기 같은 IT 옐로우 칩들의 그런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다만 최근 원달러 환율이 단기적으로 1,200원을 고점으로 해서 1,150원대까지 하락하면서 일부 IT 종목들은 좀 쉬는 그런 흐름을 보였고요. 역시 이제 삼성전자와 애플의 그런 소송건이 계속해서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한 소송전은 크게 주가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잡스의 사망 이후에 전반적으로 후임 애플 CEO인
FCO의 성격이 기존 잡스의 성격 완만한 그 고집스러운 성격과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애플의 그런 최대 부품 공급업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추가적으로 불협화음이 크게 날 가능성은 크지 않고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IT 업체 중에서 특허 건수가 가장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네. 애플과의 소송 싸움에서도 크게 불리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번에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이제 패소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갤럭시 탭이 지금 애플을 베꼈다라는 의미가 맞나요? 이봉세 팀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네. 시장에서 네. 제가 볼 때 베꼈다는 의미가 굉장히 무의미해지는 게 네. 지금 저는 그냥 핸드폰 대리점에 그냥 한번 나가보시라고 얘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시장에서 스마트폰이 출시가 되면서 전체적인 모양이나 그런 그 형태가 굉장히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에서 여기서 무슨 그런 것을 도용했다는 부분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굉장히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그렇죠. 자, 그럼 디램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하이닉스 또한 오늘 아까 보니까 2~3% 하락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뭐 애플과의 소송에서 패소로 뭐 하락했다고 쳐도 이 하이닉스의 하락 그동안에는 디램 가격이 이제 바닥을 쳤다라는 인식으로 반등을 계속했는데 다시 디램 가격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일시적으로 좀 잠깐 하락을 보이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네, 디램 가격이 다시 최저치를 기록을 해왔습니다. 근데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가격이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디램 수요를 좌우하는 것들이 대형 컴퓨터 업체들인데 대형 컴퓨터 업체인 뭐 데리나 HP 경우는 10월이 분기 말로서 그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달 같은 경우는 재고사 자산의 부담으로 인해서 디램 수요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11월부터는 지금 저가가 형성되어 있는 디램 가격을 다시 매수함으로 인해서 디램 수요는 다시 좀 증가하고 가격 또한 상승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스마트폰하고 태블릿 PC 판매의 확대로 모바일 디램 및 낸드 업황이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디램 가격이 상승을 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또 지켜봤던 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흐름이었습니다. 근데 9월 초부터 디램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서 그때부터의 누적 흐름을 본다고 하면은 9월 초부터는 외국인과 기관이 꾸준히 누적 매수세를 증가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단순히 하루 매도를 한 것은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이제 삼성전자와 애플의 어떻게 보면 신경전이 계속 뭐 한국뿐 아니라 뭐 계속 호주, 미국에서 이루어져 있는데 삼성전자가 1차전에서는 패소했지만 2차전에서는 승리할 자신이 있다라고 계속 자신감을 좀 표하고 있네요. 뭐 이번 1차 패소는 좀 유감입니다만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고요. IT는 올해 주춤이었는데 여러분 아까 제가 코스닥에서 부품주의 전성시대라는 얘기 들려드렸죠. 자동차 부품주도 마찬가지지만 스마트폰 부품주도 예사롭지가 않나요? 상승률이요? 네, 최근에 스마트폰 부품주가 네.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네. 저는 이런 부분이 뭐 삼성전자가 2분기 그 스마트폰 판매량이 2,000만 대에서 3분기 2,800만 대로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이 부품주의 상승으로도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제 지점에서 매매를 할 때 지금 같은 경우는 소형주를 좀 상대적으로 매매를 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세장에서는 소형주는 크게 상승할 수는 있지만 떨어질 때는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맞지만 부품주에 관련돼서는 너무 급등하는 것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스마트폰 관련돼 갖고 많이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LTE 부분인데요. 지금 저는 LTE 관련돼 갖고 LG전자를 조금 유심히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LG전자가 LTE 관련 특허 중에서 23%를 이미 차지하고 있고 이거의 가치가 한 79억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LG전자는 LTE 시장에서의 선점 효과를 좀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부품주보다는 좀 대형주 위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오히려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의견이 약간 다르신 부분이 부품주보다는 지금 LTE 관련주로 LG전자를 좀 주목하고 계시다라고 했는데 그래요? 뭐 여기까지 들어볼 수도 있겠지만 배성영 연구원께서는 약간 동일하시는지 아니면 좀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예, 비슷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역시 IT 업체들 계속해서 좋은 주가 흐름이 유지될 것 같고요. 네. 최근 LTE라든가 스마트 쪽으로도 계속해서 테마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에 대해서 꾸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업종별 흐름까지 봤는데 여기까지 오늘을 정리하도록 하고요. 지금부터는 전망 쪽으로 얘기를 더 자세히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더 주목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플래너였습니다. 엿새 연속 기분 좋은 상승장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인데 과연 금요일까지 빨간불을 켜게 될지 SS 패널들의 국내 증시 전망 지금부터 확인하시죠. 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 남대문 WMC의 금원섭 대리와 강남 WMC의 정재훈 대리 이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망부터 살펴보시죠. 우리투자증권 남대문 WMC의 금원섭 대리는 지수 하락을 예상했습니다. 예상 밴드는 1800에서 1830포인트입니다. 투자 플랜을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큰 폭의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출회될 것이고 프로그램 매수세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이기 때문에 눈치 보기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입니다. 금원섭 대리의 관심 업종 볼까요? 은행들의 3분기 실적이 개선세라며 은행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봤고요. 항공주도 최근에 환율 하락세와 유가 하락세가 호재로 작용한다며 관심 업종으로 꼽았습니다. 반면 철강주는 환율 상승과 건설업체와의 납품 단가 문제 등 악재가 있다며 버릴 업종으로 선정했습니다. 다음은 우리투자증권 강남 WMC 정재훈 대리의 전망입니다. 지수 상승을 예상했고요. 예상 밴드는 1840에서 1850포인트로 잡았습니다. 내일 발표될 중국의 물가지수가 증시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 판단했고요. 아직까지는 뚜렷한 주도주가 없는 순환매 상황인데 환율의 안정세를 찾아나가는 것은 아주 긍정적인 현상이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정재훈 대리는 비철금속 관련주를 긍정적으로 봤고요. 반면 조선주는 부정적으로 내다봤습니다. 자, 두 분 중에 정재훈 대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내일장 지수 상승을 예상하셨는데 대리님께서는 이제까지 거의 대부분 긍정적인 전망 주셨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그 전망처럼 좀 좋은 흐름을 나타내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내일장에서는 지수 조정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예, 사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지수 자체가 하락을 하고 나서 박스권에 갇히면서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박스권을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1650에서 1750에서 머물 것이다. 근데 그 예상을 깨고 지금 시장이 급반등을 하고 있는 경우고요. 사실 저희가 박스권을 정해놓는다고 해서 꼭 증시가 거기 안에 갇혀 있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제 심리적인 부분이 계속해서 나아지는 모습이 확인이 된다면 저희가 예상하는 곳과는 달리 긍정적인 시장이 계속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다못해 독일 지수와 다우존스 차트를 보더라도 예전에 이제 빠졌던 저항선까지 지금 올라 있는 상황인데요. 이 지수가 이제 1900선을 가기 위해서는 다우존스 기준으로 11700선을 뚫고 강하게 가는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저희가 이번 주말에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따라서 저는 긍정적인 전망에 대해서는 유럽에 대한 부분들이 심리적으로 풀리면서 계속 좋게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금요일날 중국의 물가지수가 중요한데 사실 홍콩 항생지수 하락도 그렇고 최근 들어서 중국 긴축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안 좋은 시장의 방향성을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보다 좀 꺾여서 나온다면 긴축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럽 급발 그런 이제 심리적인 안정성 플러스 중국의 그런 긴축 완화까지 더해진다면 증시가 더 강하게 갈 수 있는 부분도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다우존스 지수를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고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대리님께서 관심 업종으로 지난 화요일에 이어서 비철금속 관련주를 또 꼽아주셨습니다. 관심 가지시는 이유가 궁금하고요. 또 탑픽 종목까지 꼽아주시죠.
예, 사실은 비철금속 관련주는 이제 한 종목만 놓고 말씀을 드리면 고려아연을 대변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최근 그 FOMC 회의에서 9월달 FOMC에서 그 양적 완화 같은 유동성 정책을 기대를 했다가 그 부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반작용으로 급락한 부분이 있었고요. 사실 이런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이 과도하게 반영됐기 때문에 고려아연의 그 펀더멘털적인 가치보다는 더 과하게 하락했기 때문에 이제 비철금속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사실 근데 이제 어제 FOMC 의사록에서도 여러분들 확인하셨겠지만 이제 그런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FOMC 내에까지 이미 흘러 들어갔기 때문에 물가 지수가 10월 중순 이후에 조금씩 꺾이는 모습을 보인다면 미국이 다시 한번 양적 완화를 쓸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됩니다. 그러면 양적 완화가 실제로 이행되는 타이밍에 대해서 아무도 예측할 수 있지만 그 후로부터는 아무래도 기대감이 계속해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양적 완화 된다면 비철금속 관련 종목들과 상품들은 계속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과도 하락에 따른 비철금속 반동의 그런 컨셉으로 접근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고려아연에 대한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대리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SS 패널의 내일장 전망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출연자분들의 전망도 들어보시죠. 두 명의 전문가가 관심 가져봐야 할 업종으로 은행, 항공, 비철금속 관련주, 벌어야 할 업종으로 조선과 철강 얘기해 주었습니다. 자, 유럽 문제가 피크아웃을 찍은 것 같다. 현대증권 배성영 연구원의 이야기입니다.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잠깐 아까 주신 바가 있었죠. 조근조근 얘기해 주셨지만 내용 없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투자증권에서 레포트가 나와서 여러분들의 귀가 솔깃해지실 것 같습니다. 코스피 4분기 미국 경제지표 개선 등에 힘입어 디폴트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으면 우상향 기조다. 4분기 2100선까지 간다라는 얘기를 우투 강현철 투자전략팀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증권에서는 어떻게 뷰가 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예, 저희도 일단은 이번 유럽 재정위기가 서서히 완화되는 국면을 보이고 있고요. 매크로 측면에서도 역시 이제 지난주 발표된 ISM 제조업이라든가 고용 지표들이 상당히 기대 이상의 그런 개선세를 보였기 때문에 일단 매크로에 대한 위험도 다소 감소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추가적인 모멘텀이 확보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지수가 추가 상승을 보일 수 있는지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요. 역시 이제 추가적인 모멘텀은 역시 이제 중국 쪽에서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계속해서 상반기부터 계속된 긴축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최근 국제 물가라든가 그러한 부분 인플레 요인들이 서서히 완화가 되면서 중국 역시 4분기에는 그러한 통화 진축의 변화가 현재 예상이 되고요. 그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매크로 요인들이 완화되면서 우리 기업들 실적 우려도 지난주 삼성전자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일단 이번 3분기 실적에서 우리 기업들의 그런 견고한 성장세가 다시 한번 확인이 된다 그러면 우리 시장도 4분기 정도에는 약 1950포인트까지 상승세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저항으로는 1850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4분기 전반적으로는 한 1950까지는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계시네요. 종합주가지수가 6일 연속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러분 단기 급등 부담감 있으시잖아요. 근데 7월, 8월에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7월에 11%, 8월에 마이너스 5%,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10월에 오른 것이 한 3%, 3.5%입니다. 이런 걸 보면 추가 상승 여력도 유효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전망을 들어볼 텐데 이모세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지금 시장은 악재보다는 호재 거래가 굉장히 많이 나온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뭐 유로존 악재가 많이 완화가 됐다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환율 하향 안정세가 지금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 흐름도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좀 많이 걱정됐던 부분이 하루 주식시장에서의 변동성 부분이었는데 최근에 변동성 부분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상승장에서는 변동성은 굉장히 적게 나타납니다. 실제로 하락장에서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 편인데 최근은 그 하루 동안의 저점과 고점의 폭이 굉장히 적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굉장히 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좀 약세장에서 악재거래 중에 가장 큰 악재로 나올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냐면은 방금 전에 언급을 해주셨던
단기 상승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근데 네. 이거는 무시를 못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내일장은 그런 부분이 조금 반영이 돼갖고 하락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자, 두 명의 전문가 의견 들어봤습니다. 배석영 연구원님, 아까 어떤 분께서 목소리가 좀 졸립다고, 약간. 네, 잘 것 같다고. 그러니까 다음에는 좀 더 활기찬 목소리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증권에서 연구원께서 직접 나와주셨고요. 동양정금증권 이모세 팀장님께서도 수고해 주셨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